비 오는 오후였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 젖은 바람이 벤치 밑까지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우산을 접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숨 고르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러 가는 자리였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죠. 오늘은 예비 시어머니 백미숙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이자 예비 신랑인 박준호가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이 좀 세지만 정 많은 사람이라고, 서연만 잘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요.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향초 냄새와 삶은 배추 냄새가 섞인 왠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어요. 거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벽면에 걸린 액자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군복사진, 회사, 입사 기념 사진까지 준호의 인생이 액자 속에서 줄지어 서 있었죠. 사진 속 준호 옆에는 늘 백미숙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준호가 혼자 찍힌 사진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백미숙은 서연을 위아래로 조용히 훑어보더니 웃는 듯 아닌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측정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서연 씨 맞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들어오세요. 신발은 여기 가지런히 놓고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서연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왔어? 준호가 급하게 다가오며 서연의 가방을 받았고 서연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준호는 자기 편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는 순간부터 서연은 알 수 없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종이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체크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결혼식장 후보 리스트, 하객수, 예단, 예물, 신혼여행지, 신혼집 가전 목록까지. 서연은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체크표 옆에는 더 낯선 종이도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름, 생년월일, 직장, 부모 직업, 형제 유무, 심지어 생활 습관이라는 항목까지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누가 서연의 삶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 놓았을까요? 백미숙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계약이잖아요. 감정만 믿고 하면 안 되지요. 특히 여자는요, 결혼하면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니까 좀 꼼꼼해야 해요. 서연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네, 맞아요. 꼼꼼히 준비하는 게 좋죠. 그런데 준호는 서연의 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내미는 종이를 고개 끄덕이며 받아 적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준호는 늘 다정했고 서연 앞에서는 분명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 준호는 손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백미숙이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회사에서 회식이 많다 그랬지요? 결혼하면 회식 줄여야 해요. 우리 준호는 집밥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서연 씨, 주말에는 친정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만.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이에요. 서연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왜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 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도와주길 기다렸죠. 준호가 한마디만 해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요. 그런데 준호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 그냥 그렇게 해보자.
서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준호는 누구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서연과 준호의 결혼이 맞을까요? 아니면 백미숙이 설계한 결혼일까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우리도 직장 다니고 생활 패턴이 있잖아. 조금씩 조율하면 되지. 서연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첫 인상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숙은 서연의 미소를 설득 가능으로 해석한 듯 했습니다. 말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잡을 거예요. 그게 좋아요. 내가 준호 점심도 챙겨줄 수 있고 반찬도 갖다 줄 수 있고요.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신혼집을 왜 시어머니가 정하는지, 그것도 거리까지 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회사가 강남 쪽이라 출퇴근을 고려해서. 백미숙은 웃었습니다. 강남이 뭐 대수예요. 젊을 때는 조금 힘들어도 돼요. 대신 집안은 편해야지요. 집안이 편해야 남편이 편하고 남편이 편해야 가정이 편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서연이 불편한 건 괜찮지만 준호가 불편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서연은 손으로 찻잔을 잡았는데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차 때문인지 속이 뜨거워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서연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말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어머니 말대로 하자.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준호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라 승인일 뿐이라는 거요. 백미숙은 갑자기 서연을 칭찬하는 듯한 말도 던졌습니다. 서연 씨는 얼굴도 단정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참 괜찮은 아가씨 같아요. 그런데 결혼은요, 괜찮은 걸로 안 돼요. 내가 우리 준호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한 번도 남의 집에 손 벌려 본 적 없게 내가 다 해줬어요. 그러니 서연 씨도 그 정도는 해야지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말이 들끓었습니다. 노력이라는 말로 덮기엔 이미 선을 넘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백미숙이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일정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반찬하는 날, 화요일은 병원, 수요일은 교회, 목요일은 장보기, 금요일은 대청소.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서연 교육 시작. 서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백미숙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 해요. 설거지 순서, 빨래 개는 법, 냉장고 정리, 남편 옷 다리는 방식 다 알려줄게요. 며느리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잘 배우면 사랑받고 못 배우면 불편해져요. 서연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 수첩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는 잘할 거야. 어머니가 좀 도와줘. 서연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라 맡기겠다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서연은 순간 자신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입양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른 한 명에게 교육받고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분위기는 서연이 일어나는 순간 버릇없다가 되어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서연은 차분히 앉아 있었고 눈으로 준호에게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내 편 들어줘. 한 번만 우리가 결혼하는 거라고 말해줘. 백미숙은 결정타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결혼식 전까지 회사에서 승진 욕심은 접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직장 욕심 부리면 남편이 서운해해요. 준호는 그런 여자 싫어해요. 서연은 순간 고개를 돌려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말을 어머니가 그냥 그런데 백미숙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가 나한테 늘 그러잖아. 엄마, 나는 집에서 편한 사람이 좋아. 싸우는 거 싫고 말대꾸하는 거 싫고. 서연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싸우는 게 싫다는 말이 불합리해도 참아달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말대꾸가 싫다는 말이 설명하지 말고 따르라는 뜻으로 들렸고요.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결혼할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준호가 착한 남자라고 믿었던 이유는 준호가 서연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준호는 화를 내는 대신 어머니 뒤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말을 직접 하지 않는 대신 어머니의 입을 빌려 서연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었죠. 서연은 속으로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이 결혼이 시작되면 싸움 상대는 준호가 아니라 백미숙이 되겠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준호는 그 싸움에서 늘 어머니 편이겠구나. 그날 집을 나설 때 복도에는 어두운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서연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현관까지 따라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너만 조금 맞춰주면 금방 좋아질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춰준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준호는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준호야,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야.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지. 근데 엄마도 가족이잖아. 서연은 그 순간 오늘 만남의 결론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족의 뜻은 어머니의 뜻과 다르지 않다는 거리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이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손바닥을 쥐었다 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결혼식 날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알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어머니가 정한 결혼을 내 결혼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서연이 어떤 말을 해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이 물에 번진 듯 흔들렸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호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들어 했대. 걱정하지 마. 서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들어 했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가에서 통과했다는 말처럼 들렸고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목 끝까지 올라온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결혼 시작부터 너무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면 나만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믿어왔는데 오늘 본 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미숙이 결혼 상대부터 생활 방식까지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젠가 서연의 이혼까지 대신 결정하려 달려들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오늘 이 집 거실 테이블 위에 뿌려졌습니다. 서연은 그 씨앗이 싹 틔우기 전에 뽑아야 할지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뎌야 할지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객들 앞에서는 웃음이 넘쳤고 사진 속 서연과 준호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백미숙 역시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흐뭇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말했죠. 시어머니가 참 점잖고 든든해 보인다고요.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점잖아 보이는 것과 점잖은 건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집은 결국 백미숙의 뜻대로 정해졌습니다. 시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창문을 열면 시어머니 집 베란다가 보일 만큼 가까운 곳이었죠. 준호는 처음엔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도 챙겨주신대. 처음엔 편할 거야. 서연은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이사 첫날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이삿짐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백미숙이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4개나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은 이렇게 정리해야 해. 냉장고는 이쪽 방향으로 두는 게 좋아.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누구의 집인지 묻고 싶었지만 첫날부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백미숙은 아침마다 들렀고 이유는 늘 달랐습니다. 국이 남아서 준호 양말이 잘못 발린 것 같아서 창문을 열어놨길래 걱정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는 이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서연은 그때마다 놀랐지만 준호는 태연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서연의 생활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에 오던 서연은 어느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고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집에 가면 쉬는 대신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밥은 왜 이렇게 했니? 빨래는 왜 이 순서로 돌렸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안 해. 백미숙의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선택지는 늘 하나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편함을 말하면 준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뜻은 아니잖아. 조금만 참아. 신혼초니까 그래. 그 말은 늘 상황을 정리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서연에게는 책임을 미루는 말로 들렸습니다. 참는 사람이 늘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준호는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을 때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백미숙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연의 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옷은 너무 튀어. 결혼한 여자가 입기엔 가벼워 보여. 백미숙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옷장을 열어 멋대로 정리한 것도 모자라 옷차림까지 간섭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니지 않아.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서연의 편은 없다는 걸요. 결혼은 분명 둘이 했는데 생활은 셋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연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결정하는 사람은 백미숙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랑 결혼한 걸까? 아니면 어머니가 허락한 사람을 데려온 걸까? 서연은 아직 이 결혼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신혼은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숨을 고르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현관 쪽을 살폈고 퇴근길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오늘은 시어머니가 와 있을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쉬는 공간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는 장소가 되어버린 탓이었습니다. 백미숙의 간섭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과 청소, 생활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서연의 하루 전체가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회사에서 여자 상사가 많다더라. 요즘 젊은 여자들은 바람나기 쉽다는데. 그 말들은 웃음 섞인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서 있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백미숙이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이 울먹이며 이야기하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모두를 이해하려는 듯한 그 태도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주말 점심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백미숙은 미리 예고도 없이 찾아왔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반찬으로 남편 먹이니?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서연아, 너 회사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니? 그 말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백미숙은 태연했습니다. 애 낳을 생각도 해야지. 맞벌이는 애 키우기 힘들어. 우리 준호는 집에서 따뜻한 밥 먹는 게 좋아.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말해줘야 해. 하지만 준호는 눈을 피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는 있잖아. 나중에 생각해봐도 되고.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결혼에서 중요한 결정은 단 한 번도 서연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직장, 집, 생활 방식, 그리고 이제는 인생 계획까지. 서연은 웃으며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당장 나가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캐리어 안에는 옷 몇 벌과 서류, 그리고 결혼 전 혼자 살던 집의 열쇠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버리지 못했던 열쇠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내 아내야. 근데 이 집에서는 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관리 대상이야. 준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걱정이 많아서 그래. 서연은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삶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준호는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거리만 두고 생각해보고 싶다는 말만 남긴 채였습니다. 백미숙은 다음 날 아침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더니 이제는 가출이니?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숨 좀 쉬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결혼의 문제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선택하지 않는 결혼은 결국 누군가의 결정으로 끝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언젠가는 이혼이라는 말로 입 밖에 나오게 되리라는 것도 서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참아온 며느리와 흔들리는 아들, 그리고 모든 걸 쥐고 있다고 믿는 어머니. 이 셋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친정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친정집의 익숙한 냄새와 어릴 적 쓰던 방은 잠시 마음을 놓이게 했지만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은 왔지만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셔. 너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서연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이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미숙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오겠다는 말도 없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백미숙은 집 안으로 들어섰고 인사도 없이 말부터 꺼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줄은 몰랐다. 서연의 어머니가 당황해 인사를 건넸지만 백미숙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백미숙은 숨도 고르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집 나가면 체면이 뭐가 되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숙의 다음 말은 선을 넘었습니다. 준호도 많이 힘들어해. 차라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낫겠어. 그 말은 권유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리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백미숙은 태연했습니다. 이혼 말입니다. 애도 없고 아직 점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백미숙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부부 일은 집안일이야.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 말에 서연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건 요즘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 몫이에요. 하지만 백미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서연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준호에게 결혼은 선택이었지만 이혼 역시 어머니의 선택이라는 사실을요. 서연은 물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은 뭐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상처받는 걸 더는 못 보겠어. 그 말은 곧 서연의 상처는 보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할게. 그날 밤 서연은 결혼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반지는 조용히 빛났지만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이혼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혼자가 되는 과정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이미 결혼 생활 내내 충분히 겪어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미숙은 변호사 상담 일정을 잡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혼마저도 대신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을 직접 보겠다고,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이제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그동안 쌓여온 말과 선택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결정하지 않았던 아들, 모든 걸 결정해온 어머니,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은 날, 서연은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날짜와 시간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조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사람은 어머니였고 그 결정을 막지 않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날 아침, 서연은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특별히 꾸미지도 일부러 초라해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고 싶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현관 앞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내 말은 해야 한다.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법원 대기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백미숙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꼿꼿한 자세, 마치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를 잡고 서류를 넘기는 동안 백미숙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끼리는 감정이 앞서서 대화가 안 됩니다. 어른들이 정리해줘야죠.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혼을 가족회의쯤으로 여기는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해. 그러나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선택이 제 뜻은 아닙니다. 백미숙은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선택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혼도 생활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도요. 조정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서연의 말을 천천히 되짚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혼을 결정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막지 않은 남편입니다.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백미숙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돕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준호는 원래 판단이 느린 아이예요. 내가 안 나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요. 조정위원은 잠시 메모를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백미숙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준호는 서연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서연은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할 자격은 없어. 그날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싸움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이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미숙은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이혼은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점점 확신이 아니라 불안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누가 침묵해왔는가를 따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지금까지 가장 조용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게 될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법정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정실에서 흘려보냈던 말들이 이제는 기록으로 남고 판사의 질문 앞에서 다시 꺼내져야 했습니다. 서연은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뒤 천천히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백미숙은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몇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익숙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판사는 먼저 서연에게 질문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제 삶에 관한 중요한 일들이 항상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백미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와준 겁니다. 요즘 애들은 책임질 줄을 몰라요. 내가 안 나서면 다 엉망이 돼요. 판사는 백미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와준 것과 대신 결정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백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판사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본인의 의견을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법정의 시선이 모두 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 들으면 다 잘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생활도 큰 문제는 엄마가 정해주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백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실망시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을 더 아프게 만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준호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십니까?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한다기보다 엄마가 원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백미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억지로 시켰어.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시죠. 그 말에 백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것도 변명을 듣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책임이 며느리에게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가족 개입과 개인의 책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택하지 않은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준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다음 기일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백미숙은 준호의 팔을 붙잡았지만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 먼저 가세요. 그 짧은 말은 준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결정을 거부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혼의 결과가 무엇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을 앞둔 며칠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 법정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판사의 차분한 질문, 그리고 백미숙의 굳어버린 얼굴까지요. 그 모든 장면은 서연에게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백미숙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당당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집 앞까지 찾아갔을 때도 준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통제의 끈이 하나둘 끊어지는 느낌이었고 그 불안은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백미숙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날카로웠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있어.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 않니?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 말은 백미숙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백미숙은 혼자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준호가 어릴 적 쓰던 사진첩을 꺼내놓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 운동회에서 상을 받던 모습, 늘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들의 모습. 그 기억 속의 준호는 항상 자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백미숙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미숙은 문을 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백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백미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잘되라고 한 게 다 잘못이야. 준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날 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해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백미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큰 소리를 내도 더 강하게 몰아붙여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분노는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이야기를 준호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묘하게 담담해졌습니다. 이혼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통제가 무너진 자리에는 더 큰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요.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법정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고 몰아붙이는 싸움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자신의 삶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법정에서 모두의 귀에 울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선고일 아침, 법원 앞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법원 계단을 오르며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오늘은 끝이 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지 않아도 되는 날, 그 자체가 서연에게는 이미 큰 변화였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전 공판에서 소란을 피우던 목소리들은 사라지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미숙은 예전처럼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어깨는 눈에 띄게 굳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옆이 아니라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놓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법정은 숨소리마저 삼킨 듯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사건을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결혼의 본질, 그리고 가족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는 먼저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는 있지만 대신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해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준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서연에게도 백미숙에게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백미숙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판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은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누구의 승리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잃은 것이 가장 큰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끝났고 법정은 서서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백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예전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끝이라는 인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준호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서연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 그게 진짜 어른이야. 백미숙은 혼자 법원 계단에 남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통제와 결정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고 믿었지만 정작 아들의 인생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 늦게서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법원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름으로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관리 대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 서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백미숙은 말없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해진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결정해왔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비로소 마주하는 진실. 어쩌면 가장 늦게 배워야 했던 것은 사랑이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